아, 이것도 강의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아, 왜냐면 옆으로 세는 게 뭔가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다른 거를 갖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이거 설명을 시켜야 하는데 설명이 안 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가 뭐냐고요?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요즘은 뭐 돈이 이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는 세상이죠. 이 돈에 대한 좀 본질적인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주식 투자도 그렇고 재테크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다 이유는 뭔가요? 돈 벌려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재테크 왜 하나요? 돈 벌려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왜 일하냐요? 돈 벌려고. 우리가 사업 장사를 왜 하냐요? 돈 벌려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목적은 아주 단순 명확해요. 돈 벌려고. 그럼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지금 현재 돈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죠. 제가 예전에도 몇 번을 말했을 거예요. 나중에 아마 우리가 현대 지금 사회 초년병이 요즘은 대학까지 나오면 거의 30 가까이 되잖아요. 30살 먹은 사회 초년병생이 나중에 이제 노후가 되면 이때는 거의 한 80은 돼야 이제 노후로 볼 거예요. 왜냐면 생체 나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65세부터 노인으로 보던 게 이제 이걸 정의를 해요, 지금은. 예전에는 뭐 60만 돼도 노인인데, 지금 65세가 노인인데, 지금 70세로 늘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고 지금 말이 나오는데, 65세가 일단 넘어야 노인으로 이제 해요. 노인은 뭐냐, 늙을 노자예요, 사람 자예요. 늙어서 노동이 불가한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된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가 언제냐? 그렇다면 요즘 90 먹은 분들도 밭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일단 정의를 한번 내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초년병 들어가는 분들이 나이가 30이에요. 요즘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 4년제 나오고, 군대 2년인가? 군대 2년 갔다 오고, 이게 좀 약간 백수 생활 좀 하다가 취직이 되면 거의 20대 후반 정도 같아요. 그러면 나이 30 정도가 되면 사회 초년병이죠, 대부분이. 끼케야 몇 년, 1, 2, 3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노후가 보통 되면 80 정도는 돼야 이제 노후가 될 거야. 그럼 약 50년을 갖다가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50년 후에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1조 원으로 집 한 채도 못 산다고. 1조 원 가지고 집 한 채도 못 산다고 예전에 제가 아주 파격적인 말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하고 화폐계 몇 번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돈의 가치로 해서 1조 원으로, 1조 원으로 집 한 채도, 이제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도 못 사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뼈빠지게 일해봤자 1조 원을 내가 못 버는데, 난 집 못 사나요? 예, 못 사요. 결론적으로 할게요. 못 사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왕창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럼 나중에 이자만 내면 나중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살 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도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지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게 재테크나 경제적 개념이 많이 끼어가지고 이제 영끌까지 나오고, 이제 남의 돈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게 이게 당연한 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빚지고 사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게
빚지고 이게 하는 거를 약간 죄악시 여기는 게 좀 우리나라에 이게 약간 관습적인 게 있어요. 요즘은 그게 많이 변했어요. 그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만약에 내가 집을 살려면 내가 열심히 검소하게 아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래서 집이 내가 사고 싶지 않은 집이 있어. 이게 집이야, 그냥. 이 집이 있어. 이 집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70년대 집이, 강남도 아니다. 옛날 70년대에 집 한 채 값이, 한 50만원? 지금 장난하세요? 세상에 50만원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 어른들한테 보세요. 70년대 50만원짜리 집은, 50만원짜리면 굉장히 좋은 집을 샀어요. 이제 집에 대한 약간 개념을 한번 집에 대한 욕구가 세잖아요.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도 하는 분도 많고. 참고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강남 상부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막 분양했을 때, 막 400만원, 500만원짜리. 참고적으로 좀 별로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작고, 예전에 아파트 중에 이게 연탄으로 뗀 아파트들,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들이 있어.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진짜요, 그게. 강남에 한참 그거 할 때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연탄을 떼요.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보통 3층에서 5층인가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예전에 그런 아파트를 뭐라 했냐면, 닭장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를. 저 닭장이가 어떻게 사냐고. 그 아파트를 예전에는 닭장이라 했어요. 이게 땅을 짓고 살아야지 사람이 자고로 왜 닭장 위에서 왜 사냐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아파트 얘기하면 아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서 사냐고. 닭장 같은 데서. 저기서 똥 싸면 어떡하냐. 똥 싸면 그거 갖다 밖에다 버린다고. 약간 우리 아버지도 시골 사람인데 우리 아파트 보도 막 야 인간이 왜 저런 데서 사자고. 저기서 똥 싸면 똥 저거 어떻게 줘놓냐고. 우리 아버지는 아파트에는 안 살아보고 잘 모르니까 야 저 아파트 위에서 똥을 싸면 저 똥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옛날 사람들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얘 아파트에 살면 똥을 해가지고 창문에다 버려야 한다고. 요강강에다 똥을 싸가지고 버려야 한다고. 밖에다가 더럽게 어떻게 사냐고. 그게 아파트라고. 저희 아버지도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받고 동네 이장이었던 분들도 아파트를 예전에 80년대인가 그렇게 아파트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양반이야. 80년대. 저는 그 나름 이장이었어요. 이 양반도. 그래도 그 동네에서 그래도 유식하고 깨인 양반이고 이게 신문을 그 당시에 읽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옛날에는 신문이 다 한문이었기 때문에 신문을 읽는 사람이 동네에 몇 없었어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것 같다가 그걸 읽을 줄 아는 신문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다 했죠. 옛날 TV도 없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뭐다가 이렇게 봤냐. 옛날 사람들 아파트 그냥 닭장 오고 미개하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닭장 안에서 사냐. 그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 엎어져 버렸죠. 그게. 집값에 이게 딱 그 중간중간에 그 맥을 하나 집어. 옛날에 강남에 옛날 도곡동이나 그 한신공영이 지은 집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재개발 된다고. 와, 저게 아파트냐? 저기 완전히 엘리베이터도 없고 5층짜리인가 4층 5층짜리 보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없어. 옛날에 왜냐 그 당시에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 주차장도 거의 없어요. 주차장도 거의 없고 3층 4층 그 정도 높이의 아파트인데 거의 이게 유령이 나타날 듯한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인데 겁나 비싸길래 이제 옛날 부동산 제가 이게 조사하러 다녀서 하고 다닐 때, 탐방 다닐 때 거길 많이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아파트들이 한 채가, 500만원, 500만원, 400만원 한 채가 예전에. 이제 그게 옛날 강남 이제 80년대로 봐야 하나? 80년대가 기준으로 그래요. 강남 한 채가 500만원, 80년대. 옛날 그랬어요.
그럼 70년대에는 100만 원도 안 갔어요. 이제 그 당시에 아파트라는 개념이 없었고 70년대는 보통 사람들 일반 이제 집이 좋진 않았지 옛날처럼. 집 한 채에 보통 막 50만 원, 100만 원 안 돼. 5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70년대에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개념을, 70년, 자, 지금이 몇 년도인가요? 서기 2021년입니다. 자, 1971년으로 보세요. 딱 50년 전입니다. 그 당시 71년 되면, 그 당시에 사신 분들을 보면 집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처럼. 근데 집 한 채가 값이, 10만원도 안 되는 집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안 좋은 집들은 10만원도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딨어요. 이런 말인데, 있었어요. 근데 딱 길게 안 볼게요. 딱 50년만 딱 볼게요. 1971년, 지금 2021년. 옛날에 집 중에 10만원, 몇만원짜리 집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10만원대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집도 집 나름이죠, 이제. 근데 지금은 어떠나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냥. 아, 옛날 집은 거지 같은 집이었잖아. 예, 거지 같은 집이었죠. 이게 안 좋은 집이었죠. 일단 뭐 예전에 그랬다 이겁니다. 요즘 집들은 다 삐까뻔쩍하게 잘 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은 다 땅을 다 짓고 있고, 이게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요즘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가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30평짜리 아파트가 그걸 무슨 용적률이라나 그래? 이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30평 아파트가 주장할 수 있는 그 한 채당 주장을 30평짜리 아파트가 주장할 수 있는 땅이 뭐 3평, 5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를 말해요. 이거 용적률이라고 해요. 왜? 고층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되면 지금 아파트는 왜 그걸 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 땅이 필요해서 재건축을 하나요? 그 건물이 필요해서 재건축하나요? 재건축하면 그 건물은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철거 비용이 들어가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사나요? 건물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땅이 필요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걸 봐요. 근데 요즘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는 용적률이 거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0평짜리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고층 아파트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땅의 평수가 3평에서 5평밖에 안 돼요. 보통 10%도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이 건물이 노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그 땅이 필요한 거지 이 건물이 필요한 건 아니죠. 건물은 어차피 수명이 있어요.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100년 이상 넘기가 힘들어요. 관리를 잘하면 100년 이상 넘는데 보통 50년, 70년. 옛날 특히 우리나라 건물들은 부실공사가 많아서 50년을 이상 못 넘겨요. 그럼 나중에 그 건물이 살다가 건물이 필요 없으면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강남 밑에 있는 재건축하는 그 4층, 5층짜리 아파트들이 그걸 재건축할 때 그 건물이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눌러 앉은 땅이 필요해서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낮은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2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30평을 들어갈게요. 똑같이. 옛날에 낮은 30평짜리의 아파트는 그 30평짜리 아파트가 주장할 수 있는 땅이 거의 반절 가까이 돼요. 15평까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에요, 그게. 15평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재건축이 돼서 그 땅 15평의 그 가치성을 보는 거지 이 건물의 가치를 안 보거든요. 근데 고층 빌딩은 30평인데 3평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똑같은 30평인데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그 가치성이 부여가 안 돼요. 근데 건물은 분명히 수명이 있어요. 보통 그게 제가 알기로는 관리 잘하면 50에서 70년이에요. 왜냐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건물 중에 잘못 지은 부실공사 같은 경우에는 30년도 못 가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서울에 그런 건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령 건물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뭘 설명을 하지? 자,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이 어떻게 했냐? 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당이 있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집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할게요. 30평짜리야. 똑같이 30평짜리 집이야. 1층짜리 그냥 단독주택이야. 근데 마당이 몇 평에? 마당이 그냥 100평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100평 안에 30평만 건물을 지은 거고 이 집은 실질적 소유가 100평이에요. 자, 이제 좀 약간 뭔가 이제 흔들리시죠? 주장할 수 있는 땅의 평수가 저기 고층 빌딩은 3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 단독주택은 저기 30평짜리인데 마당이 있어. 100평짜리야. 다 합쳐서 그럼 100평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가치 있어? 좀 약간 아리송하죠. 옛날 집들은 그지 같은 집이야. 집 자체는 안 좋아. 근데 나중에 뭐의 가치를 갖다가 올라가네. 땅의 가치가 올라요. 어차피 집은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올리든지 뭐 상가를 올리든지 건물을 올리든지 그러니까 집의 가치는 필요 없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옛날 그지 같은 집을 갖다가 그냥 그지 같은 저기 옛날 안 좋은 집이니까 싸다고 하면 돼. 왜? 땅에 그 집이 주장하는 땅의 평수는 오히려 더 저기 그 용적률이 더 높았어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옛날에 집값이 겁나게 싸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이게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과 화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집 한 칸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집 한 칸이라는 개념이 좀 그렇게 돼요. 옛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빚지고 살지를 못해. 빚지면 이건 좀 약간 죄악시하는 약간 그런 이게 몸에도 박여 있고 이게 관습적으로 있어요. 그럼 예전에 어른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70년대 80년대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은행에다 이렇게 적금을 했어. 이자도 썼어요 그 당시엔 참고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 집을 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이 집을 살라고 했었어. 이만한 집을. 요만한 집을. 근데 요만한 집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어. 소박한 집을 하나 살라고 했어. 10만 원짜리 집이었어. 예를 들어서요. 70년대 10만 원짜리 집이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값이 어떻게요? 근데 어느 정도 보니까 더블로 뛰었어. 더블이 없나? 20만 원을 뛴 거야. 더블로 뛴 거야. 20만 원. 뭐 10만 원이랑 20만 원 개찐 똑찐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양반이 10만 원을 모으는데 거의 한 10몇 년이 걸렸어. 근데 10몇 년 그 사이에 10몇 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모았어. 그 10만 원. 근데 그 3년 사이에 더블로 뛰어버렸어. 그래, 그 당시에 어떤 일이었냐면 나중에 내가 열심히 근검 절약을 해서 돈을 은행에다 모아가지고 집을 살라니까 집값은 껑충 저기 뛰어가 있더라. 그래서 또 열심히 그 집을 저걸 샀는데 또 껑충 뛰어 있더라. 그래 나중에 이제 이게 좀 금융주식 이게 밝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이게 가지고 해서 가야겠다. 어차피 또 더 뛰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게 돼요. 이제 뭘 말을 하라고. 이미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런 분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 중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게 거의 은퇴하실 때까지 자기 집 한 채도 없는 분들이 수두룩한 분들이 많아요. 검소한데도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쉽게 이용을 해가지고 인플레이를 갖다가 딱 잡아버린 거죠. 그거를 갖다가. 그런 양반들 이제 집을 사고 그 요령을 안 하면 저걸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냐고. 이제 요즘은 다 그게 상식화 돼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은 자산버블이 겁나게 껴가지고 나중에 자산버블이 낀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을 안 주면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자산이 부동산 가격 예를 들어서 반에 반토막이 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저기 1억 주고 샀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할게요, 쉽게. 이 집을 1억 주고 샀는데 30%는 내 돈이고 3천만 원 내 돈이고 7천만 원은 대출이야. 근데 나중에 이게 반토막이 났네, 이 집이. 1억짜리가 5천만 원 됐네. 그러면 내 돈 3천만 원 달라고 오히려 빚만 7천만 원을 더 져버리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그렇게 되나요?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화폐의 가치가 또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국가에서 말하는 게 디플레이는 나쁘고 인플레이가 좋은 거라고 하는 이유는 국가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 조세라고 해요. 국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를 일어남으로써 얻는 효과가 많아요. 그걸 인플레이 조세라고 해요. 요거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이 더 헷갈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가 일어나야 유리해요. 좋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안 좋다고 해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면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 네. 이게 자산이나 이런 게 디플레이션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 값이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 물건 값이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 모든 물건 값이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 모든 물건 값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물건 값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왜 오르냐? 네, 시장의 원리에 따라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경쟁 효과가 돼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건이 잘 팔리고 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를 올라가는 이유가 화폐가 많이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가인가? 잠깐만. 물건 값이 이게 오르는 것처럼 이게 저기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디플레이션은 뭐냐? 지금 디플레이션이 없어진 지가 오래요. 디플레이션은 만약에 시장이 이게 좀 약간 경색이 돼요. 물자가 안 돌고 금융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자가 안 돌면 물자를 갖다가 네, 좀 약간 돈이 희소해져요, 반대로. 그럼 물자가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럼 디플레이션 기간 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물자가 이렇게 동산일 수도 있어요. 동산을 움직이는 것들. 뭐 쉽게 금이나 뭐 자동차도 동산이고 여러 동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네. 부동산은 뭐 땅이나 건물이죠. 요런 가격이 보통 떨어져요. 디플레이션.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적어야 하는데, 근데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게 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지고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해요. 그러면 그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돈이 돌아요. 퍼쳐요. 통화량을 늘리죠. 두 번째, 네, 금리를 내려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약간 좀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많이 돈이 돌게끔 만들어요. 어디에? 시중에.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게 돼야 이게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돈도 일종의 화폐 정의종이잖아요. 돈도 일종의 신용 상품이에요. 뭘로 따지자면 되냐면 우리가 신용 상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에서 우리가 수표를 찍어내죠. 네, 일종의 신용 상품이에요.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찍어내잖아요. 일종의 신용 상품이에요. 네, 이걸 갖고 있으면 뭐를 갖다가 지급을 해주겠다는 지급 보증서예요, 일종의.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들어가야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돼요. 만약에 은행이 부도나면 수표 어떻게 나요? 부도나요. 수표도 부도나요. 자, 백화점이 망했어요. 백화점 상품권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 어떻게 나요? 상품권 어디서 부도가 나요? 못 써요. 상품권 실조각 돼요.
회사에 있는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해. 이것도 신용을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 이거 돈을 줄 테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물건을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있어. 그때까지 기다려. 이게 어음이에요. 어음은 일종의 기업이 발행하는 신용 상품이에요. 네, 신용 상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야 돼요. 신용은 뭐냐? 우리가 믿는, 신용이 뭐냐? 믿고 맡기는 걸 신용이라고. 믿고 맡겨. 신용 종이죠, 쉽게 말하면. 신용 문서라고도 해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신용 상품이에요. 그냥 백화점 상품권과 똑같아요. 백화점 상품권만 막 여러 상품권들이 있잖아요. 발행을 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이제 이게 신용 상품이라는 먼저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맹신적이에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들었어요. 저기 신용 상품에 어음, 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 그 다음에 상품권. 다 신용 상품이에요. 신용을 보증하는 상품. 네, 돈도 똑같아요. 돈은 자, 이거는 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용 상품이고요. 자, 이거는 뭔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게 돈 있죠? 보여주나?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게 돈이 있죠.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은 어디서 보증하는 신용 상품인가요? 네. 정확히 따지면 국가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에서 발행을 하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신용 상품입니다. 그냥 돈을 갖다가 맹신적으로 보시지 말고 신용 상품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용 상품에 대한 먼저 한번 여기다 이해를 먼저 시키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돈은 일종의 신용 상품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시켜야 돼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일부를 마치겠습니다.